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전 시간하고 계속 이어서 우주는 영원히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전 시간에는 철학적 논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영원한 거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이제 A 시간 이론, B 시간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무신론자들은 B 시간 이론을 주장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시간축에 따라서 이동할 뿐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B 시간 이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양자역학으로도 B 시간 이론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B 시간 이론을 지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비시간 이론을 적용하기가 또 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시다시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속도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하고 관련된 시간인데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빛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가 됐다면 시간 흐름이 제로가 돼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질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죠.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다가갈 수도 없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질주하거든요. 지구를 치면은 7바퀴 반 정도를 1초에 돌죠.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는 빛의 속도고 어떤 방법으로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더디 간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좀 더 오래 산다. 그런 얘기를.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회전 반경이 더 크니까 그 똑같은 시간에 더 멀리 지나간다면은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수명이 늘어날 거다 그러는데 뭐 사실 그게 1초가 늘어날지 뭐 0.5초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중력이 큰 데에서는 시간이 또 더디게 가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시간하고 중력이 큰 목성의 시간하고는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성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 흐름하고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 흐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큰 데에서는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거 보셨죠? 그 어떤 중력이 큰 행성에 잠깐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 2-3시간 보내고 다시 그 우주선으로 돌아오는데 세월이 흘러요. 예, 그 행성에서는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갔고 그 행성을 그 돌고 있던 다른 그 동료는 그 중력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제대로 갔고 그래서 2-3시간 있다가 되돌아왔는데 동료가 늙어 있는 거예요. 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3년 4개월인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은 나중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자기 어린 딸이 늙어가지고 먼저 죽잖아요. 그거를 보잖아요. 그게 다른 시간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지났는데 똑같은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비시간 이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간은 흘러간다. A시간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장면 하나인데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가까스로 겨우 살아남은 쿠퍼와 브랜드. 하지만 엔진에 물이 가득 차 이곳을 바로 벗어날 수 없었죠. 자신을 그냥 두고 가라는 브랜드와 당장 돌아오라고 말한 쿠퍼와 언쟁을 벌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궁금해하는 쿠퍼. 브랜드는 지구의 시간은 몇십 년이 흘렀다고 답하죠. 그리고 밀러의 자네 또한 파도에 휩쓸린 지 1시간 전이었던 것. 하지만 쿠퍼는 딸에게 금방 돌아올 거라 약속했었죠. 그때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자 이곳을 탈출합니다. 이후 이곳에서 잠깐 헤어진 동료를 만나는데, I've waited years. How many years? By now it must be. It's 23 years, 4 months, 8 days. 예. 실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개념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시간 이론이 맞고 거기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철학적 논증인데, 어떻게 보면 수학적 논증이기도 한데, 영원하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무한이거든요. 무한, 인피니티. 그래서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는 거는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과학자의 3분의 2가 우주는 그냥 존재했다라는 걸 지지해 왔는데,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점점 확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칼람의 논증, 우주는 시작됐다라는 칼람의 논증이 그때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히 있었으니까 뭐 시작이 어딨어?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에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칼람의 논증이 별로 힘을 얻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칼람의 논증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칼람의 논증이 가장 강력한 신존재 논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인피니티, 무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무한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잠재적 무한, 실제적 무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두 개 다 개념적인 거예요, 무한은. 잠재적 무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만 할 수 있는 무한 이론인데, 가능적 무한 또는 가무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과를 잘라요, 반. 그 반을 또 반을 잘라. 또 반을 잘라. 이렇게 무한히 자르는 거는 개념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한 등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무화는 실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개념만으로 가능한 무한 등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 그러면 1, 2, 3, 4, 5, 6 계속 하여간 끝까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괄호로 쳐서 정수의 집합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실제적 무한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개념이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거를 끝까지 무한을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라는 무한의 개념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이런 철학적, 논리적, 수학적 개념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고 실험으로 또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힐버트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인데, 현실 세계에서 무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모순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힐버트 호텔 논증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힐베르트 호텔 논중인데, 거기에 이 호텔은 방이 무한개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광고가 있냐면 no vacancy but we can more some people aroun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 없음 그러나 손님은 받음 이런 식이에요. 광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실인데 어떻게 손님을 받겠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무한 호텔에서는. 무한대의 객실이 있어요. 무한대의 객실이 있는데, 새로운 손님이 묵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of course. 방이 꽉 찼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하는 대답하기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칸씩만 옮겨주세요. 1번에 있던 사람은 2번 방으로 옮겨주고 2번 방에 있던 사람은 3번 방으로 옮겨주고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 어쨌든 1번 방은 비잖아요. 손님 1번 방에 묵으시면 됩니다 하고 묵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객실이 이렇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10,000원이에요. 빈 방이 없는데 무한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묵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배인이 아예 문제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 넘버에 곱하기 2한 방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1번 방에 있는 손님은 곱하기니까 2번 방으로 가죠. 2번 방에 있는 손님은 곱하기 2 하니까 4번 방으로 가죠. 3번 방에 있는 사람은 곱하기 2 하니까 6번 방으로 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방에 있는 손님들이 전부 짝수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홀수방들이 남아요. 그런데 무한객실이기 때문에 홀수방이 무한객실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손님이 자 홀수방으로 전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 손님들이 전부 홀수방으로 다 들어가면은 무한대 손님이 있었더라도 무한대 손님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뭐냐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홀수방 손님들이 다 체크아웃하고 나갔어요. 무한대 손님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호텔에는 여전히 무한대 손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 수학적으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4번 방 이후에 손님들이 전부 체크아웃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1, 2, 3번 방 손님만 남아있어요. 3명만. 그러면 무한객실에서 무한대의 손님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3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3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만 생길 수 있냐? 네 명이 남을 수도 있고 5명이 남을 수도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했는데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무한한 것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순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힐버트가 얘기한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무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즉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논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나 저기 호텔 방 같은 거는 우리가 끝까지 카운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 그걸 무한하다라고 정의를 하기는 좀 그게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만약에 끝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무한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존재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주라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라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우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러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 무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철학적 논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이벤트들이 연속되어서 일어나서 현재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그 여파 또 그 사건의 여파 이래가지고 그 사건의 결과들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현재 이 시간 저희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건의 연속이라면은 첫 번째 사건이 영원 전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 도미노를 예를 들어서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냐는 거예요. 세울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영원하다면은 세상이 영원하다면 첫 번째 사건의 도미노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앞에 또 있을 거니까. 또 그 앞에 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앞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연속된 것도 실제로는 무한한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현재가 있다면은 무한한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시작. 우주는 반드시 유한한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실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원한 것의 첫 번째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건데 우주가 영원하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하다면 현재 우리의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이게 시작점이 없어요. 비기닝레스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벤트가 영원 전부터 이벤트 이렇게 연결돼서 오고 있다면은 저게 인피니티라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영원 전에서부터 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런트가 있다는 건 현재가 있다는 거는 이게 시작점이 없고 언제부턴가 이게 시작점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시작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 전부터 온 거라면은 현재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그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영원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영원 전이라는 건 없고 언젠가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아니면 현재가 그 인피니티의 그 하나의 점이면은 지나가는. 사실은 이 점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요 점이 하나라고 우리가 현재를 보더라도 이 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 도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도달이라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흘러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카운팅 할 수는 없지만 그 여기서는 점으로 표현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여기에도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 전이라면 영원 전에서부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계속 그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피니티의 그 논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윌리엄 레이 크레이그 박사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잠깐 볼게요. During the Middle Ages, before the rise of modern science, people had no scientific evidence for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But Ghazali presented some ingenious philosophical arguments for why the past has to be finite. For example, Ghazali points out that if the universe never began to exist, then the number of past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is infinite. Think about it. If the universe never began to exist, then the number of past events is infinite. But, Al-Ghazali argued, this is impossible because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things cannot exist. The way in which Ghazali shows the impossibility of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things is by imagining what it would be like if such a collection could exist and then drawing out the absurd consequences from it. Let me share with you one of my favorite illustrations called Hilbert's Hotel, which is the brainchild of the great German mathematician David Hilbert. Now, as a warm-up, Hilbert first invites us to imagine an ordinary hotel with a finite number of rooms. And let's suppose that all the rooms are full. If a new guest shows up at the front desk asking for a room, the manager apologizes, sorry, all the rooms are full, and the guest has to be turned away. But now, Hilbert said, let's imagine a hotel with an infinite number of rooms. And let's suppose, once again, that all the rooms are full. Now, this fact has to be clearly appreciated. There is not a single vacancy throughout the entire infinite hotel. Every room already has a guest in it. Okay? Now, stay with me here. Suppose a new guest shows up at the front desk asking for a room. What will the manager say? No problem, he says. And he moves the guest who was staying in room 1 into room 2. He moves the guest who was in room 2 into room 3. He moves the guest who was in room 3 into room 4, and so on, out to infinity, so that everybody moves into the room number next highest to his own. As a result, room number 1 now becomes vacant, and the new guest is easily accommodated. And yet, before he arrived, all the rooms were already full. Now, if that seems weird, hang on to your hat because it gets even worse. Let's suppose, Hilbert says, that an infinity of new guests shows up at the front desk asking for rooms. No problem, says the manager. And he moves the guest who was staying in room 1 into room 2. He moves the guest who was in room 2 into room 4. He moves the guest who was in room 3 into room 6, putting each guest into the room number twice his own. 1 into 2, 2 into 4, 3 into 6, 4 into 8, and so on out to infinity. Now, think about that. Since any number multiplied by 2 is always an even number, all of the guests wind up in the even numbered rooms, 2, 4, 6, 8, 10, and so forth. As a result, all of the odd numbered rooms become vacant, and the infinity of new guests gratefully checks in. And yet, before they arrived, all the rooms were already full. In fact, the proprietor could do this an infinite number of times and always be able to accommodate more guests. As one student remarked to me after class, Hilbert's Hotel, if it could exist, would have to have a sign posted outside. No vacancy, guests welcome. Hilbert's Hotel is absurd. Mind you, it's logically correct for the mathematician, but it's impossible for something like Hilbert's Hotel to really exist. You can describe it on paper, but it cannot exist in reality.
Illustrations like these show that the existence of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things is impossible. Now, sometimes people react to Hilbert's Hotel by saying that these paradoxes result because we can't understand the infinite and it's just beyond us. But this reaction is in fact mistaken and naive. Infinite set theory is a highly developed and well understood branch of modern mathematics. These absurdities result not because we do not understand the infinite, but because we d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actual infinite. Hilbert was a smart guy, and he knew well how to illustrate the bizarre consequences of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things. Now,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all this? Well, if you can't have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things, then you can't have an actually infinite number of past events. That means that the number of past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must be finite. But in that case, the past is finite, and therefore the universe began to exist, just as Al-Ghazali claimed. So, I think that Al-Ghazali's argument is a good one. I think that it shows that the number of past events must be finite and that therefore the universe must have had a beginning. 네. 그 설명을 한 거죠. 동영상은 뭐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철학적 논증을 살펴봤어요. 무한한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또 무한한 수의 요소, 이벤트죠. 한 번에 하나씩 거쳐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불가능하고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는 것도 명제도 성립 불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철학적 논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두 가지의 과학적 논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팽창 이론이죠.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연력학 이론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우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학적 논증을 조금 더 살펴볼까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959년에 미국 과학 매거진에서 우주의 나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과학자의 3분의 2가 우주에는 시작이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3분의 2라면 뭐 과반수 이상의 과학자들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우주론을 정상상태 우주론이라고 불렀어요. 예, 더군다나 이거를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강력하게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의 그 중력 방정식인데, 특별히 그 중력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주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우주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 아니면 거꾸로 축소돼서 찌그러지는, 크런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우주를 정상상태 우주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만든 방정식은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나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당황한 거죠. 이거 왜 이렇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수는 없다. 우주가 부풀거나 축소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중력 방정식에다가
강제로 람다라고 하는 그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데 저 상수를 집어넣어 버려요. 저 우주 상수를 저 중력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팽창하려다가 축소하려다가 마는 거야. 그러니까 팽창도 안 하고 축소도 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저 람다를 적용하면. 그래가지고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상 상태 우주로는 지속돼야 돼. 어떻게 보면 과학자도 자기의 세계관에 과학을 억지로 때려 맞추는 짓들을 한다는 거죠. 과학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과학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요인 중에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중력 방정식을 발표한 이후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하고 그 러시아의 물리학자인데 또 벨기에의 그 물리학자인 조르주 르베르트가 있어요. 르베트르. 근데 이 조르주 르베트르는 카톨릭 신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재연구를 했어요. 재연구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리드만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의 또 방정식을 만들어내요. 그게 프리드만 방정식인데 그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은 우주는 팽창하는 걸로 나와요. 결론이. 그리고 비슷한 결론을 냈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원래 시작으로 가보면은 조그만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초의 원자라고 르메트르는 불렀는데 시초의 원자, 그 원자로부터 팽창해서 우주가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대한 개념을 조르주 르메트르는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사람이 아인슈타인 주장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론은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론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계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르메트르를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이게 두 사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르메트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계산은 옳은 것 같긴 한데 틀린 건 내가 찾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게 적색편이라는 거하고 허블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허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그 미국의 천문학자죠. 이 사람이 어떤 그 발견을 했냐 하면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멀어지는 속도가 더 멀수록 더 빠르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주 팽창이 증거한다는 우주 팽창이 팽창한다는 증거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1929년에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가설에 대한 이론적인 그 예측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그 가모프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우주가 맨 처음에 빅뱅을 해서 처음에 생겼다면 그 태초의 빛이 지금 우주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 태초의 빛을 만약에 검출할 수 있다면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 빅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최초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CMB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빅뱅에 의해서 팽창해서 현재 우주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의 인생 최고의 실수다. 이 우주상식을 억지로 끼우는 건 나의 실수다. 그러고 저걸 철회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건 이제 람다라고 하는 상수로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살아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등속 팽창이 아니에요. 같은 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라지면서 팽창을 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속 팽창을 설명하려니까 다시 아인슈타인이 그 채용했었던 그 우주상수 람다를 다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시 되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자기는 몰랐죠. 어쨌든 이거 내 취소 그러고 버린 건데 다른 과학자들이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살려낸 거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그 결정적으로 발견해낸 게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스토 멜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발견을 한 건데, 오늘은 이렇게 우주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 주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분해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빛에 여러 파장이 섞여 있는데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굴절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이 분해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주의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할 때는 대기권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대기권과 충돌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에 뺏겨요. 흡수된다 그래요. 대기에 흡수되고 그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빛이 우리 이 지상에 지금 저렇게 빛처럼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 도달한 빛을 프리즘 같은 걸 통해서 색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흡수된 선이 흑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선처럼. 그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머지 지구에 도달한 색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뭐 색깔에 이렇게 검은 선들이 나타나요.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흡수 스펙트럼의 이 검은 선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게 청색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거를 청색편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그걸 적색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적색편이 쪽으로 가는 거는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적색편이가 나오고요. 만약에 별이 지구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청색편이가 나타나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나지? 하는 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플러 효과 아시죠? 이 소리에 보통 우리가 도플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빛도 똑같아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앰뷸런스가 우리 쪽에 가까이 오면 엥 하다가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 소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주파로 올라가는 거는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올라가고 멀리 가면은 파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Check her with Giappone working him. Check her with Giappone working him. Check her with Giappone working him. Right, back in the field. 예, 이렇게 소리가 윙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예,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별이 가까이 있을수록 청색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멀리 있을수록 빨간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적색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블이 우주에서 오는 별들의 빛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적색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별이 지구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지? 별들이 멀어지는데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이 여기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별 자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와 별이 같이 있는 이 공간이 부풀러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별들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부풀러 올라야만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빨리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주 팽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멀어지느냐, 은하가 멀어지는 속력은 은하와 지구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하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주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아예 이렇게 법칙으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론과 먼저 사람들이 팽창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중력방 정식으로부터 이끌어냈던 이론과 허블이 실제 관측한 사실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멀어지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동영상을 볼까? 네. 설명한 걸 정리를 한번 하면서 볼게요. 칼람의 논증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를 지지하는 과학적 논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20세기 중반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영원부터 존재해왔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정상 상태 우주론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까지도 이 정상 상태 우주론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상태 우주론이 부정되는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17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에 적용해 본 결과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은 우주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반대로 쭈그러들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정상 상태 우주론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우주 팽창을 가리키고 있자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상수를 인위적으로 대입하여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방정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우주론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알렉산더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신부이자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1922년에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우주에 적용하여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발표함으로써 현대 물리우주론의 기반을 이룹니다. 또 조르주 르메트르는 1927년 우주가 시초의 원자로부터 시작되어 팽창했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빅뱅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허블은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조르주 르메트르에 대해 당신의 계산은 옳지만 당신의 물리는 말도 안 된다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 상태 우주론은 적색 편의의 발견과 허블의 법칙 발표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4년 우주 배경 복사의 결정적 발견으로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는 우주론이 되어버렸고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는 고백과 함께 정상 상태 우주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팽창의 증거가 나타나자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껴넣은 것이 큰 실수라며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발견되고 과학자들은 이 가속 팽창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철회한 우주상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 우주상수를 다시 쓰레기통에서 건져와 살려냈지만 아인슈타인이 우주 팽창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입한 우주상수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무신론자들은 이미 폐기된 정상 상태 우주론을 현재도 유용한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으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적색편이 관찰을 통해 1912년 이미 미국의 천문학자인 베스토 멜빈에 의해 주장된 바 있습니다. 베스토 멜빈은 미국 로엘 천문대의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천문 연구를 하던 천문학자였는데 그가 1912년에 은하들의 스펙트럼 선들의 파장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즉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나선 성운이라 불리는 성운에서 상당한 적색 편의 값이 검출된다는 것을 관찰하고 나선 성운의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 우리 은하로부터 초당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적색 편의. 빛을 프리즘 같은 분광장치로 분해를 하면 여러 가지의 색으로 분해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순수한 빛을 아무런 방해 없이 받아 분광하면 청색으로부터 적색에 이르는 무지개 같은 색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별에서 오는 빛은 지구 대기의 원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지구 표면에 이르게 되는데 이 충돌 시에 에너지 일부가 흡수되고 이 별빛을 분광하게 되면 흡수된 에너지 부분이 검은 선으로 스펙트럼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때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면 적색편이라고 하고 청색 쪽으로 치우치면 청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거나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지의 여부는 별이 우리와 가까워지는지 또는 멀어지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도플러 효과 때문인데 도플러 효과는 소리에 적용되는 효과로 배웠지만 사실은 빛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물리적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소리 음원에서 나온 소리 파동의 진동수가 실제 진동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1842년 크리스티안 도플러가 제안한 물리 현상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켜고 달려갈 때 내 가까이로 달려오면 높은 소리가 들리다가 나를 지나쳐 지나 멀어져 가면 소리가 다시 낮은 음으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리 파동의 진동수가 소리 음원이 나와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빛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별에서 오는 빛도 마찬가지로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며 파장이 길수록 빛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 쪽으로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적색 쪽으로 편의되었다고 표현하고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이론으로만 제시되고 있었던 우주 팽창이 결정적으로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적색 편의를 우주 팽창이론의 증거로 확인시켜준 미국의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에 의해서였습니다.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한 허블은 모든 별에서 오는 빛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허블은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허블은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 정도를 이용하여 그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하고 지구에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도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허블은 이러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1929년 은하가 멀어지는 속력은 그 은하와 지구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으로 뿐만 아니라 관측으로서도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 살펴볼 것은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실질적 증거가 되는지와 우주가 최초의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상태에서 빅뱅이라 불리우는 갑작스러운 팽창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편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우주 팽창의 원리가 어떻게 그 허블의 발견으로 성립이 됐냐 하면, 이제 이렇게 공이 있고 공 위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점과 A점과의 사이는 1cm고 B점과 사이는 3cm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공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A점과 원점 사이가 2배로 늘어났어요. 2cm. 그러면 B점과 원점 사이에는 6cm가 된 거죠. 그런데 늘어난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1초에 얘는 이 1cm에서 1cm 더 간 거니까 1초에 1cm 움직였는데 얘는 1초에 3cm를 더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빨리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허블이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가지고, 아, 이건 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빵에 건포도 심어가지고 부풀리잖아요. 빵에 이렇게 건포도가 부풀렸는데 이렇게 2배로 부풀리면은 얘는 6cm 했는데 같은 시간에 얘는 20cm에서 40cm가 되니까 얘는 같은 시간에 20cm를 더 움직였고 얘는 같은 시간에 3cm밖에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포도가 훨씬 빨리 멀어진 거예요. 그게 이 빵 자체가 부풀었기 때문에 멀어진 거지 건포도가 움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주 팽창의 원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빅뱅이 팍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별 스스로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 속도라는 게 있어요. 광속은 30만 킬로인데 허블 상수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건 이제 그 파섹이라고 그 단위를 쓰는데 약 74km 파섹. 근데 1파섹은 3.26광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3.26광년을 떨어질수록 74km씩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예, 요거를 이제 광년으로 얘기하면은 326만 광년마다 74km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더 빨리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먼 별은 점점 더 빨라진다니까
얼마나 빨라지는 거냐. 우리가 물질의 속도의 한계는 빛의 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빛보다 더 빨라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그 상대성 이론하고 좀 틀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거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별이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질 수 있지? 그 빛의 속도는 뭐의 속도냐면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 광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죠, 결국은. 그래서 더 빠른 물질은 없다, 광자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빛보다 빨라질 수 있냐면 이건 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는 거라는 거죠. 공간 팽창은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팽창 속도는 빛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광자처럼 물질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극단적으로 몰리는 별들은 팽창하고 있다. 더군다나 등속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이라는 건 뭔가 힘을 줘야 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의 정체를 몰라요, 과학자들이.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지? 우리가 발견한 우주의 힘은 4가지의 기본 힘이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발견했는데, 중력이니 뭐니 다 발견했는데 무슨 힘이 가속을 밀고 있는 거지? 그걸 과학자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있긴 있다. 그러니까 가속되는 거지. 모른다 근데 뭐지. 그래서 그걸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암흑 에너지. 네. 암흑 에너지 말고 암흑 물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팽창이 빅뱅 초기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빅뱅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속도인데. 이렇게 빅뱅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기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가 갑자기 팍 하고 팽창됐다는 거예요. 터진 것처럼. 그게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왜 인플레이션 이론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빛이 탄생한 거는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 얘기는 빅뱅 약 10초 후에 광자, 빛의 입자가 탄생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이 빛이냐 아니냐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광자가 빛의 알갱이니까 약 10초 후에 광자가 탄생했다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바로 빛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처음에 빛이 생긴 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우주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실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10초 후에 광자가 탄생하긴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이 그때 생성됐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런데 양성자를 둘러싸고 전자가 돌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자죠, 아톰.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아직 결합이 안 된 거예요.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 양성자대로, 광자는 광자대로 막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빅뱅 초기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광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양성자 전자가 막 같이 확 섞여 있으니까 얘가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빛이 가다가 전자랑 부딪혀서 튕겨나오니까 빛이 제대로 전달을 못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이어졌냐 하면 과학자들은 약 38만 년이 이어졌다고 봐요.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우주가 약 3,000도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온도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드디어 원자로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에 생겼던 원소가 뭐냐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수소가 처음에 탄생을 해요. 그리고 수소가 탄생하고 이 수소가 조금 있다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소는 수소, 그 다음 원소는 헬륨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자들이 이 양성자에 합쳐져서 원자로 되니까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광자가 통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자가 생성 후에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빛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게 빅뱅 이후 38만 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은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일종의 열 에너지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종의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그래서 태초에 성경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빅뱅 10초 후에 광자 탄생이냐 아니면 38만 년 후에 정말 빛이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빛이냐 하고 이제 뒤에 걸걸 앞에 걸걸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38만 년 후에 이 빛이 드디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생각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옛날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사실을 추론을 한 거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대단하네.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38만 년 됐을 때 빛이 전 우주에 퍼졌는데 그게 우주 거의 최초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분석하면 우주 최초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찾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빛이 어떤 빛이다 하는 거를 그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산까지 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생겨라 하셨으니 빛이 생겼다 하는 게 태초의 빛이 광자인가 아니면 우주 배경 복사 빛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태초의 물질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은 맞아요. 창세기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는데 그 두 개를 적용시켜 생각해보니까 다 가능성이 있어요. 문장이랑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창세기가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빛이 어떤 빛일 거냐를 예상을 했어요. 아마 온도가 이제 계속 낮아졌으니까 그 137억 몇 년 또는 138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38억 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마 온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빛의 온도도 낮아졌을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저하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저하되면 파장이 이제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긴 파장으로 변하고 에너지가 약한 전파가 돼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 초기의 빛은 이렇게 처음에 집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전 전자인가 했어요. 네. 태초에 38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하나님 빛을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차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38만 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38만 년일 수도 있겠다. 예리하시네. 그래서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아마 그 빛이 뭐 태초에 인플레이션 때 팍 퍼져나간 빛을 아마 검출할 수 있다면 아마 온도가 낮을 거다. 아마 섭씨 마이너스 278도 정도 될 거고 파장은 아마 마이크로파 정도 긴 파장이고 1mm 정도 되는 파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약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온도가
만약에 초기에 그렇게 빨리 퍼졌다면 이 온도가 아마 우주 고르게 급격하게 똑같은 상태가 퍼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태일 거야, 온도가. 네. 그리고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떨어졌더라도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자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관측은 될 거야. 우리가 지금 관측 기술이 없어 관측은 못하지만 관측이 언젠가는 되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기술이 안 따라주네?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은 다 했는데 과학이라는 건 원래 관측으로 결과를 내줘야 이제 아 맞다 이렇게 쳐주는 거지 이론은 소용없어요. 그래 이론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제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가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증명이 안 되니까 야 정상 상태가 맞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측에서는 야 이거 우주 배경 복사만 발견되면 빅뱅 이론이 승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발견 못할까? 이러고들 있었어요. 정부들. 네, 오늘은 14까지 가야 되겠네, 결국.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았나? 아이고, 다 됐구나. 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딱 재밌어지는 순간이. 네, 클라이막스는 다음 시간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거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이런 거 되게 싫은데. 이번 동영상은 전편에 이어 우주의 팽창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의 표면에 A 그리고 B 두 점이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하여 2배로 팽창되었다면 A점은 2cm, B점은 6cm 위치에 있게 됩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같은 시간에 A점은 1cm 멀어졌고 B점은 3cm 멀어졌습니다. 결국 멀리 떨어져 있던 B점이 같은 시간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빵 반죽을 익히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빵 반죽에 심어놓은 건포도들 사이가 빵이 부풀어 오르면 가까이 있는 건포도들 사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건포도들 사이가 훨씬 많이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A점과 B점을 별로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별 스스로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빛의 속도인 광속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흔히 허블 상수의 값으로 표시하는데 2019년에 측정된 현재 허블 상수의 값, 즉 우주의 팽창 속도는 초속 약 74km/s 파섹 정도입니다. 파섹은 천문학에서 쓰이는 여러 단위 중 한 가지로 1파섹은 대략 3.26 광년 정도입니다. 초속 약 74km 파섹의 의미는 1메가파섹, 즉 326만 광년만큼 멀어질 때마다 팽창 속도가 초속 74km씩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더 빠르게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볼 때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먼 곳의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므로 극단적으로 먼 곳에 있는 별들, 즉 빅뱅 초기의 별들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빅뱅 초기의 별들은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빛의 속도는 빛 입자인 광자가 우주 공간 안에서 이곳으로부터 저곳까지 움직이는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은하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멀어지는 것은 은하가 기존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지구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함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아닌 공간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동의사항입니다. 또한 빅뱅 발생 초기의 아주 짧은 기간을 인플레이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의 팽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을 것이라는 것에 과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어서 설명드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또 하나의 우주 팽창에 관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발생하고 38만 년이 될 때까지 빛의 입자인 광자는 공간에 퍼져 있는 전자와 부딪힘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형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도씨로 낮아졌을 때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원자가 생성됨으로 인해 광자의 진로를 막던 자유전자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주로 처음 퍼져나간 이 빛이 우주 초기의 빛이며 이 빛을 검출하게 된다면 우주 초기의 상황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가장 먼 곳, 즉 우주의 끝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빛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 방출된 이후로 우주의 팽창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다면 우주의 과거 모습을 알 수 있으며 그것에 기반해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 이후에 나온 빛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이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전 빅뱅 초기에 빛 입자인 광자의 탄생을 이 태초의 빛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빅뱅이 발생하고 약 10초 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경입자인 렙톤과 반렙톤들이 충돌하면서 광자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광자가 빛의 실체이기 때문에 태초의 빛은 빅뱅 10초 후에 탄생했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의 빛은 빅뱅 이후 10초 후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38만 년 후에 발생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진슬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원자로 이루어지는 물질보다 빛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태초의 빛은 우주의 팽창과 더불어 우주 끝으로 퍼져나갔으며 138억 년의 우주의 나이를 거치는 동안 매우 낮은 온도의 빛이 되었고 파장은 늘어나 마이크로파일 것이며 에너지가 매우 약한 전파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발표한 사람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인 조지 가모프였습니다. 1948년 조지 가모프는 빅뱅 당시 엄청난 고온 상태였던 우주가 팽창과 함께 냉각되어 오늘날 절대온도 OK, 즉 섭씨 마이너스 278도 정도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 온도가 현재 우주 끝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판은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로 지금도 관측이 돼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의한 도플러 효과에 의해 배경 복사의 파장은 1mm 정도의 마이크로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이론으로만 발표되었고 그 누구도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므로 여전히 1960년대까지도 빅뱅 이론에 반대하며 정상 상태 우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 태초의 빛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다면 빅뱅 이론은 사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드라마틱한 발견 이야기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과학적인 논증은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칼럼의 논증 중요한 부분들을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재밌었습니다. 네, 없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